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8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이 처륜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민의힘 후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공천 보이콧 선언이 최대 관심 지역인 수도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성격을 내란 세력 심판으로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는데요.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또 민감한 내용들이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내란 세력 심판선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치선 승리에 모든 걸 걸겠다. 자, 이 민주당 지도부가 김정은 의원님 내란 심판을 앞세운 거 그동안 쭉 그 지속해왔던 내란 청산 기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에는 이제 구도가 형성되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는 뭐 누가 뭐라 해도 국정 안정하고 내란 청산 대 정권 심판 이 구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는 헌정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친일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고 또 윤석열은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또 관련자들도 다 지금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판 통해서 단죄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내란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내란 청산을 내란과 관련된 것들을 단죄했을 때 그걸 전제로 해서 국민 통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는 그 내란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정청래 대표도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선웅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뭐 마땅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좀 이 내란 청산을 강조하는 부분 또 내란 심판을 강조하는 부분에 피로감도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또 민주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뭐 내란 관련된 이슈가 국민의힘에서 내란 관련돼서 그러니까 즉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과 절연을 만약 했다고 하면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지루할 수 있어요. 다 정리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듯이 장도연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그러한 이제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뭐 당내 이제 뭐 그 부정선거 TF
이렇게 만들겠다. 지금 윤 어게인과 뭐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분들이 계속 중요한 뭐 논리 중에 하나가 명분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는데 네. 그 부정선거도 안고 가겠다. 음모론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지금 민심과 가장 괴리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 수밖에 없다. 뭐 내란 심판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 두 가지 기조로 국민들께 표를 받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기조로 간다면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또 부담이 될 텐데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이제 들고 지방선거 임할 거란 것은 우리가 작년 초에 일찌감치 알았었죠. 내란 이제 구호를 계속 반복을 하고 법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도 나오진 않았는데 내란이라고 사실상 단정을 지으면서 계속 그걸 외쳐왔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으로 아마 이 정권 유지를 5년 동안 내내 유지하는 도구로 쓸 거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3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3심에서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했는데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1심에서 판결 나왔어요. 2심과 3심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의 선고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면서 확정적이고 그게 3심까지 다 종결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3심에서 결론이 유죄라고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면 무조건 관련된 사안이 다 무죄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요.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중간 심판의 어떤 선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즉 베네수엘라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삼권 분립 해체를 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도 들어가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인가요? 상당히 이 관련된 소식이 전달되면서 어제였군요. 어제 저녁 마감 시간에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네. 등록을 안 했습니다. 처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륜부터 하고 후보 공천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소희 의원님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부 많은 의원님들은 예상을 좀 하셨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공천 접수를 6시부터 10시까지 좀 미루는 것도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는데 근데 안 하시기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전륜을 하지 않고 당 노선의 변화가 없으면 네.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일단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결기를 보여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의원님들한테 다가온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민주당 대변인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우리가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윤석열 세력과 같이 가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국민의힘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춰졌는데 그런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차별점을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차별점을 선명하게 드러낸 그런 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근데 이렇게 결기를 보여준 여러 가지 작동들 했죠. 의원님들도 이제 의총을 계속 다시 열어달라는 메시지도 좀 있었고 어제 그 공천 접수 이제 후보자들 접수 현황이 이제 각각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이제 안 좋은 내용 안 좋게 판단이 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총을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다행히 이제 계속 의총에서 또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셨었는데 다행히 진짜 의원들의 총의가 좀 모아져서 좋은 방향으로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저희 첫 번째는 이제 12.3 비상계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이제 오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의원들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윤석열 그 부분에 대해서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그것도 입장을 정리하자.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자. 그러니까 당의 노선을 정리하자라는 예. 그 오늘은 반드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내시고 그리고 상당히 중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많이 하시면서 중진 의원님들이 오늘 의총을 좀 끌어주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의총에서 결의문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과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사과를 했다는 게 지금 개헌.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다는 아니요 겁니다. 전체 국민의힘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사과를 했고요. 장동익 대표는요? 다 같이 계셨습니다. 이게 아. 원래 의원들의 원내 의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원들께서 이제 의견 주신 의원님도 계셨지만 어쨌든 의원들의 의총이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결국 원내대표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윤 어게인 세력가는 명백히 우리는 그 노선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당원분들께서 너네는 왜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보였던 몇 가지 액션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제명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보여지는 액션들로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국민의힘 상회라서 이준우 대변인께 한 가지를 확인하고 김현정 의원께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께 이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또 윤 어게인에 대한 손절 장동익 대표의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죠. 당 전체 입장이니까 당연하죠. 그 당에서 전체 공식적인 단 하나의 결의문을 내는데 나는 여기서 예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외가 될 건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결의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장동익 대표 물론 포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오히려 약간 약속되는 느낌도 좀 납니다. 오세훈 이제 시장이 공천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의원총회가 열렸고 이렇게 하니까는 오세훈 시장한테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의총 결의문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 얘기했죠. 기회가 다시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의총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뜻을 존중해서 결의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한테도 이제 공천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전체 결의문이 나와서 더 이상 내분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선거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전체 결의문이 나오는 계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우 대변인 설명은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뜻으로 알고 다시 후보 등록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만찬 중이라고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만찬 끝나고 짧게 입장문을 내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장면들을요? 일단 제 결의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좀 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사과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이 표현이 결의문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정치적 복귀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구성원 갈등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친한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얼핏 드는 느낌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 아닌가. 장안 갈등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봉합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절충한 거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것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결의문대로 실제로 이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행동 중에는 그 국민적인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표현 말고 윤석열 명확하게 제명을 한다든지 탈당을 했지만 제명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여전히 전환길 또 오늘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또 장동혁 대표한테 협박했더라고요. 그 배신자들과 같이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정선거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자들과 앞으로
명확하게 절연을 하는 모습을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 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지 국회도 그 상호 견제 기능도 작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잘하기 경쟁으로 이어져서 국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 한 3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내용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후속적인 행동들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선웅 말씀을- 잠깐만요. 여선웅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희 의원은 상당히 뭔가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의미를 두셨는데 여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바로 전이죠. 전날에 국민의힘의 모든 행보와 다 배치되는 결과가 오늘 그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예를 들면은 장동영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회담으로 이제 오찬한다고 했는데 전날은 오찬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당일날 1시간 전에 취소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도 외부 세력들 뭐 전환기 씨가 나는 경찰 수사 받으러 가는데 왜 대통령 만나러 갔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서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의총 결과가 이제 막 나왔으니까 당 지도부나 당에서 그동안 윤 어게인과 함께 하는 듯한 목소리를 많이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고위원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의 입장이 다 나오고 나서 이게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이제 당의 입장이 되는지는 한번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이제 그렇게 큰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루 이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재명 대변인.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입장을 이제 바꿔서 이제 결의문을 냈잖아요. 단 하나의 통일된 결의문을 냈는데 결의문을 내니까 지난번과 입장이 다르네. 그래서 진짜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들은 우리한테 비판하고 바꾸라고 뭐 요구 등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그런 부분 수용돼서 반영돼 가지고 입장이 바뀐 그 결의문이 나왔는데 또 결의문 나오니까 못 믿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뭐하러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협의를 합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흠집을 찾기 위한 흠집 찾기는 좀 지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과 오찬 약속됐는데 갑자기 뭐 약속을 바꿨다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상 뒤통수를 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명백히 반대하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심야 자정에 대통령과 오찬하기로 한 날 하기로 한 바로 전날 자정에 그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반대한다면서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시키니까 우리가 다음 날 대통령 만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그 법안 통과에 찬성한 것처럼 국민들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우리가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잠깐만 좀 네. 김현정 의원님. 예, 덧붙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부여한 것이고 다만 이게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후속적인 좀 행동들이 따라야 된다는 제가 조언을 좀 한 것인데 예. 사실 윤어게인이라는 것이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또 내란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진정성 있는 결의문이 되려고 하면 그런 주장들을 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전한길 씨, 고성국 씨 당원으로 가입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윤호규는 외치고 있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그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에서 명백한 조치들을 뒤따라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또 이렇게 결의문 채택해놓고 그 최고위원들 중에도 또 구구 강성 성향 가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또 그 구구 유튜버 또 찾아가서 속내는 그게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서 좀 전에 내가 읽어드린 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들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또 이렇게 NCND 전략으로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김소희 네, 의원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의총을 3시간 동안 한 거를 가지고 이런 간단한 결의문이 나온 거는 그 다음 액션을 뭘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까지 다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맞아요. 건데. 저희가 이 결의문 다음에 해야 되는 액션 중에 나왔던 부분들이 네. 그 배현진 의원을 징계했던 이 윤리위 어쨌든 사법적으로 판결을 저렇게 받았으니까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TF를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 통합을 위해서 그 지금 계속 제명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 내부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게 해라.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보수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 부분과는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내는 유튜버들과는 절연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궁금한 것은 그런 징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답변, 또 윤리위원회의 인사조치에 대한 답변, 실은 또 한동훈 전 오늘, 대표에 네.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요? 장동욱 대표께서 이제 마지막에 발언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결의안을 읽을 때 가치 있게끔 의원님들이 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이번 한 번 뭐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진짜 국민들한테 앞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이거를 시작으로 과거와 절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대단한 결기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장동욱 대표가 최고위나 그런 데서 다른 발언을 만약에 하실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행히 오늘 의총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같이 이제 그 뜻을 모아주시고 더 이상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잘 앞으로 나아가자 이거에 대해서 뜻을 모은 것만으로 저는 오늘의 의총이 매우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답변이 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나오느냐 또 이거 어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실천적인 네. 행보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이준호 대변인. 그 방금 이제 김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정선거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요거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1월 8일입니다. 그때 본인이 마이크 잡고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했었고요. 이어서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 시민연대 그리고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이게 진짜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었던 그런 당사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당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선거 의심하고 있다면 적어도 부정선거 있다 없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선거 결과가 국민들에게 오해받지 않게끔 좀 더 정확한 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말씀하시죠. 팩트가 좀 네. 틀려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 선거관리 허술한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시스템적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은 그런 주장 자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부터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등을 통해서 이미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언급 자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나쁘거른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주제로 깊숙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소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었죠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런 네.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뭐 공천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되신 거죠. 그렇죠. 이정현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듯한 의미로 공천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공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요건 태도가 좀 변화가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 앞으로 변화가 좀 생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정현 공천위원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좀 월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공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공모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진짜 좋은 후보를 좀 받자. 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걸 딱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형편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절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좀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야상을 입고 나와서 상당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공천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면가왕식으로 또 도전자들 중심으로 먼저 이 경쟁을 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역 단체장과 1대1 대결을 붙이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추가 공개 모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을 전부 다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읽히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냈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고 나를 맨 마지막에 넣는 거를 이제 경선시킨 것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또 경선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이 이 부분도 아마 좀 수정을 해서 기존과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야기는 여선웅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도 전환길 씨에 대한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보수 유튜브 전환길 씨는 얼마 전에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후퇴하는 듯한 의견을 피력한 이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 장동익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환길 씨가 장동익 대표가 귀찮지만 득표를 위해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느낌이라면서 두고 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전환길 씨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장동익 대표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전환길 씨와 또는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 이후로 오늘 의총이 결의한 그 방향대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전환길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 결정을 이제 장동익 대표가 해야 될 텐데 그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제 보여줬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길 씨 이야기가 뭐 많이 이제 저희가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요하게 스피커로 이제 스피커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만 사실은 약간 굉장히 거북한 측면이 있어요. 본인이 주장을 한번 거둔 적도 있지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펀드 돈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분과 국민의힘이 이제 같이 하는 거는 사실상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내란 정당 이 프레임에 이제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나온 대로 뭐 쉽게 말하면은 전환기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제 나는 전환기 말 안 듣겠다. 이러한 뭔가 이 모멘텀이 조금 필요한데 그게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인데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 행보가 굉장히 약간 이례적이었다. 그동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보여준 행보들은 약간은 중도적이면서도 또 무색무취 당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혔는데 어느샌가부터 그 장동익 대표와 굉장히 대척점에 서기 시작했거든요. 장동익 대표 직접 비판하고 사퇴하라 그러고. 근데 그게 이제 시점을 조금 보면은 당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무소속으로 밖에 당에 나가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뭐 재공모를 하고 뭐 수정을 하고 당 방향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결의문 가지고는 다시 재공모했다고 접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접수하는 것도 모양이 좀 빠지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다른 이러한 뭐 행보 메시지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좀 이따가 이제 속보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에 나온 걸로 오세훈 시장이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그동안의 그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과 절연하자고 주장한 분들이 약간 실망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선웅 부대변인 말씀은 지금 이렇게 당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의 이 공천 신청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후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 당권 도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탈당을 한다든지 전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뭐 정치 평론가 분들께서는 뭐 무소속으로 나올 거다 이번에 잘 안 되면 뭐 당 대표도 생각하실 거다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근데 저희 앞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 진짜 액션으로 가느냐. 그래서 당장 오늘 이런 그 결의문이 나왔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뭐 나 공천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안 내시겠죠. 저도 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총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거 액션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 또 국민들이 더 뭐라 하실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주에 나오는 몇 가지 액션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를 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 윤 어게인 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잡아주실 테니까 좀 떨쳐내고 앞으로 가시죠라고 저희가 룸을 만들어 드린 거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사항 여쭤보고 김인정 의원께도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오늘 이 의원총회 내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공감했다고 하는데 뭐 오세훈 시장하고의 갈등은 어느 정도 극복됐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극복됐는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갈등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한동훈 대표 이미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미 당에서 제명이 돼가지고 확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를 해가지고 그걸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당원들한테 정말 우스운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지 않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행보가 지금 우리 당과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에 가고 부산에 가고 자기가 나올 만한 지역을 약간 간보듯이 그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불러서 지지 세력인 마냥 같이 다닙니다. 사실상 우리 당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출마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가 뭐 같이 하자로 손을 내밀 이유가 아무런 정치 공학적 전략적으로 그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세훈 시장이 약간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당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당이 수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국민과 당원들이 보기에는 오세훈 씨한테 장난하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 시장이 선거 나올 때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을 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요, 굉장히 기회주의고 따뜻할 때만 몸을 드러내고 비가 오고 추울 때는 동굴에 혼자 숨어버리는 아주 좀 기회주의적 정치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성장하려는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어떤 헌신하는 모습이라든가 성당을 후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스스로 포기하는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판단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의총의 분위기는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메인 분위기는 어쨌든 우리가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심판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 제명하는 건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초반에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뺄셈 정치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 부분들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오늘 의총에서 나왔던 또 하나 좀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거를 이기려면 지금 민주당 봐라. 오히려 우리 쪽 편도 다 지금 데려가고 있는데 선거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왜 우리 편도 내치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안 맞을지언정 우리 세력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차원의 통합의 메시지도 액션도 좀 보여줘라 하면서 한동훈 대표 제명을 다시 뭐 철회해라 이런 의견도 주신 의원님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런 액션에 대한 여러 가지 액션에 대한 제안들도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좀 더 해보긴 해야겠죠. 왜냐하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 논의가 됐다고 이제 의총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합니다. 네, 의총에 친한계에서 지금 그런 주장했을 거 아닌가 싶어요. 잠깐만요. 의총에 친한계 의원들도 참석을 했나요? 저희 오늘 많이 참석하셨고요. 네.
이 제안들은 중진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한 전 대표가 지난 7일 한 발언이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서도 주가가 주식이 오른 것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도 5천 6천 원 찍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현정 의원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한다면 그런 가정을 합니까? 그 국민들이 그 개헌과 내란 막으려고 얼마나 그 광장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소리입니다. 그리고 팩트도 맞지도 않아요. 제가 관련해서 논평도 내고 페이스북에 2차례나 내가 반박을 했는데 네. 코스피가 이제 지금 저 중동 정세 때문에 많이 지금 폭락을 한 상황이지만 6,300까지 갔었잖아요. 그것은 그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 중에 반도체의 그 화랑 그것도 그 기원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그 정책적인 그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또는 입법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게 더해져서 거기까지 간 네. 것이고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반도체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11개의 주 종목들을 빼더라도 대한민국의 주가는 4,700포인트가 적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 오른 거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그 반도체 하락까지 이제 더해진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그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법 개정과 관련했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찬성 입장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당시 대표도 이복경 금감원장도 찬성했었어요. 찬성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세 분이 검사 시절에 그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그거를 삼성을 기소해가지고 이렇게 재판까지 했던 그런 분들이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상법 개정이 중요하다. 이사회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주장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재계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요. 이복현 원장 빼고. 그러면서 상법에 대해서 거부권까지 행사했잖아요.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필리버스터를 이번에도 다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사실 완전히 뒤틀어서 호도하는 것이죠. 예. 여성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물론 중동 사태 현상이라고 외부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펀더멘털을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던 것 아니냐면서 지적을 또 비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코스피 5천 공약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6개월도 전에 갑자기 코스피가 2,600에서 4,000을 돌파하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은 이거 연기금이 끌어올린 거다. 그때 이제 환율이 조금 좀 높았었는데 이거 환율 이거 달러 계산하면은 평균이나 똑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정적으로 펀더멘털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의미가 없다. 지금은 약간 착시 현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기업이 펀더멘털이 바뀌어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었던 증시가 좋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인데 저는 예.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번에 한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코리아 리스크 그리고 그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와 민주당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과 뭐 대만이나 아니면은 그 동남아에 있는 기업이 똑같은 기업인데 똑같이 매출을 있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에 있는 기업에 투자할 거냐. 기업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한국에 있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 정부가 완벽하게 해소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분당 아파트 집을 팔고 코스피 ETF를 매수한다고 하는 확실한 자본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코스피 믿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그 자산 증식을 위해서 코스피에 투자하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영 의원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서울시당 위원장 자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되면 인구 50만 이상의 이 공천 후보자는 중앙당에서 행사를 하지만 네. 서울시 이 공천 뭐 기초의원도 있고 강력의원도 있을 테고요. 구청장도 있을 테고요. 50만 이하에 그러면은 배현진 의원이 다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네.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맞고요. 오늘 또 의원총회에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수도권은 진짜 민심이 좀 다르다. 그래서 수도권 선대 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이 총의를 좀 모으고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장동욱 대표가 예전에 보였던 모습대로라면 뭐 윤리위를 다시 열어서 뭐 제명을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었지만 예. 오늘로서 저는 그거는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달라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신 거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는 뭐 네. 더 충돌하는 것은 바라지 네. 않는다라는 의견을 이준우 대변인이 뭐 말씀 못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주식 뭐 얘기하면서 코스피 뭐 6천 얘기하는데 좋은 것만 딱 하나만 얘기하니까 정말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환율이 1,400원 넘었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 다 하실 겁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1,500원 턱 밑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불리한 것에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싱가포르, 필리핀 갔을 때도 그 외교 성과라든가 또는 미국의 중동 이제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 본인 재판 얘기예요. 이화영 관련된 재판 대계에 대해서 SNS 글을 내면서 뭐 검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자기 재판에 온통 그게만 신경이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국정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딱 포커싱해서 좁게 국정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선웅 부대변인 반론 있으세요? 예, 너무 근거 없이 그 대통령을 조금 완전히 비난한 것 같아요. 실제 한 말이에요. 대통령이 야당 때. 환율 관련된 데서 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기자들과 기자회견에서도 환율 관련된 이야기 나와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이 필리핀 뭐 이렇게 싱가포르 순방 중에서도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련해 가지고 대책 회의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준우 대변인께서 뉴스를 잘 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결국은 처음으로 못 잡고 잠깐만, 있는 김소영 의원님 먼저 부분이니까 말씀하시죠. 결국은 못 잡고 있는 부분이고 실은 유가의 환율에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겹쳐 있잖아요. 주식 시장까지 지금 저도 그 코스피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냥 주변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한테 물어만 보셔도 압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사이클상 이거는 화랑이기는 해요. 지금 타이밍이.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엄을 안 하고 윤석열 정부가 있었더라도 그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어서 이 정도 시장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셨던 상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간 거는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1월 달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해가지고 한국 주식 많이 사고 미국 투자 주식 줄이라고 그리고 이걸 4년간 비공개로 하라고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일부러 그 안에 돈이 투자된 거잖아요. 코스피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이란 사태로 봤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출렁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0% 20% 떨어지고 다시 10%가 오르고 이거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코인 시장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아니, 주식시장 위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네. 김현정 의원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은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또 정책이 부재돼 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3 내란 그 계엄 터지면서 확 그 환율로 올라갔거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그 코스피가 윤석열 정부 때 2,400이었어요. 12월 달에 그 내란 이후에 2,40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중동 정세 때문에 많이 빠졌어도 5천은 굳건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 기초적인 체력들이 올라간 것은 분명하게 기본적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기인한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 호황은 그 펀더멘탈로 받쳐준 것이 더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두 개 빼더라도 11개 종목 다 빼더라도 4,700이 지금 적정 주가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전문가들의 진단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실 때 그 주가 오르면 뭐하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돈 벌고 그 민생 현장은 쌩한데 이런 또 지적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에서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는 게 이게 주식 투자가 돼서 주가가 오르면요. 좀 전에 국민연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셨지만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1%의 국민연금 수익률이 1%만 늘어나도 연금 고갈 연도가 7년 이상 늘어난다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이익을 더 많이 내고 그 연금 고갈 시점이 늘어나면 그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이 또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의 혜택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그 투기 자금들을 그 주식 시장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든 손실을 보든 간에 그 돈은 기업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생산적 시장으로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에 살리는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가 부양 정책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같이 좀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예.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청래 대표는 사무 4강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이 사무 4강이 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사무 컷오프가 없고 부적격 공천을 안 하겠다. 그리고 낙하산 공천, 부패 없는 공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거든요. 컷오프 그다음에 부적격자 공천,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공천이 없다. 그리고 4강 공천이요. 민주당이 이제 가장 강점인데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리고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하겠다. 그리고 투명한 열린 공천하겠다. 가장 빠른 공천하겠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공천에 관련된 이 기조를 설명하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저는 4강 공천 중에 약간 빠른 공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 후보 등록을 이제 받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지금 이제 모든 지역의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이죠. 특히나 이제 그런데도 굉장히 이제 경쟁이 이제 세게 붙어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 경선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잇는 약간 이러한 이제 우를 범할 수도 있는데 강원도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가장 먼저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시장, 경남지사도 바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당장 선거운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의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후보들이 많은 지역은 경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으로 빠르게 지방선거 모드를 전환했다. 이게 큰 뭐 강점 그리고 약간
특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사강 정청래 대표. 근데 김현정 의원님 굉장히 이제 공정한 원칙을 내건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네. 정작 지방선거에는 전략공천은 없다 이렇게 전명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네. 원칙이라고 강조했거든요. 네, 네. 그럼 이게 약간 기준이 다른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진 않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상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오랫동안 준비한 후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이제 그 승리 방정식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다만 보궐선거는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게 4곳이잖아요. 그 전국을 통틀어서 몇 군데 없고 상징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각 당에서 그 필승 후보를 내세우는 상징적인 후보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평택을에도 한교안 대표하고 그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후보로 지금 와서 뛰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후보를 공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략 공천이라 해서 반드시 한 명의 후보를 딱 찍어갖고 이 사람을 저 중앙에서 내려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전략 공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선의 원칙이지 5대 5인데 그거를 약간 수정한다든지 뭐 또는 그 경선 방식으로 하되 그 경선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략 공천 방법도 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아까 저 4강 저 공천 중에 빠른 공천해서 4월 20일까지 역대 가장 빠른 저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이고. 서울 경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정당의 내선 후보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가장 승리가 높은 그런 방식으로 그 공천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선거 전략으로 유용하다는 것이죠. 네. 김소희 의원은 뭐 민주당의 공천 방식이긴 합니다만 사무 4강 그리고 또 네.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또 전략 공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희도 이 클린 공천을 다 선언했잖아요. 지방선거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고 뭐 인재 영입을 잠깐 돌렸지만 금방 마무리되긴 했지만 다 그런 원칙 하에 진행되는 거라서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뭐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강선우 의원이나 뭐 김경 서울시 의원이나 뭐 김병기 의원 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게 다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걸 더 강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공천해야지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좀 있겠죠. 네.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일을 네.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제 공천된 후보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선흥 부대변인께 여쭤봅니다.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 의원 민주당입니다. 경남지사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인과 동시에 전 또 경남지사이기도 합니다. 다 도전자들입니다. 네. 빨리 됐어요. 네. 또 특징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뭐 중진이셨고 원내대표도 역임하셨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무수석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초반에 인수위도 없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굉장히 이제 정무적인 감각들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예전부터 이제 광역단체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이제 강원도 출신이셔서 이번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뭐 강원도가 민주당한테 쉬운 지역은 아니지만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인천시장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서 이제 지금 3선 많이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도 여전히 지금 현역 단체장이 국민의힘 힘이기 때문에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겸손한 모드로 경쟁력을 많이 이제 인천 시민들에게 보여주시면 되실 것 같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사면복권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정치권 일선에 복귀하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게 이제 민주당이 가장 큰 김경준 지사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단수 공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원, 인천, 경남 다 현역이 국민의힘입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빨리 공천한 배경은 전략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곳을 광역단체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한 이 세 곳 전부 다 국민의힘이 지금 단체장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후보를 내 가지고 좀 선거 운동을 좀 미리 또 오랫동안 해서 좀 승리의 어떤 여건을 잘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일찌감치 전략 공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상호 이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에서 국회의원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태어난 곳은 강원도긴 한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계속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청와대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강원도 도민 입장에서는 계속 지역과 관계없이 중앙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돌아온 거에 대해서 과연 반길까라는 좀 의문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호 정무수석을 내보냈을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갖고 있지 못한 부분.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요, 다른 정치인과 달리 성남시장부터 정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경기동부연합이었어요. 예.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력화시켜가지고 중앙정치 왔는데 중앙정치에서도 역시 운동권이라든가 586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 운동권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분을 공천을 줘가지고 운동권 세력을 자기 쪽으로 좀 편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읽히기도 하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보은 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 부결시켰었어요. 그때 그 박찬대 의원이 원내를 지휘할 때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아마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박찬대 의원에 대한 보훈 공천을 아마 주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세력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남지사에 누구를 내보내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일 겁니다. 박한수 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평가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 세력을 내려보낸다 그러면 친문 세력을 포용하는 그런 대외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여차하면은 경남지사를 또 되찾아오는 경남지사 도저히 되찾아오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 2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 속에서 김경수 지사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친문 세력도 도움을 받고 또 여차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런 김경수 지사를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2석 그리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5석을 가져갔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시장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그리고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오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예비 경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오면 또 가려지겠습니다만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또는 뭐 다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도 있겠고요. 이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김성희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후보들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힘들 상대는 누구라고 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해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김영배 의원은 어쨌든 지방행정 경험이 되게 특출나시잖아요. 많이 있지만 전국적 인지도나 정치적 파급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예. 전현희 의원님도 이 인지도는 있으시나 지방행정 경험이 좀 있으신가라는 그 부분 좀 퀘스천 마크고 당내 경선에서는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선방을 하실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나오시면 오세훈 시장이 더 낫지 않으실까 뭐 그런 차원에서 당내 경선을 좀 지켜봐야죠. 뭐. 네. 김정희 의원도 어떻습니까? 뭐 단언해서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금 언론 보도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쪽으로 관심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당내에 양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가 정원호 후보가 지금 예비후보가 좀 우세한 건 맞죠. 네, 특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나온 조사의 대체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가장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당원 100%거든요. 당원 네. 100%. 그래서 그 전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정권 창출에 되게 기여했고 당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상당히 많은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론이 이제 진행되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데 3월 23, 24 이렇게 양일간 예비 경선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토론이나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누가 당원들의 마음을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그 판단하는 기준 중에 또 본선 경쟁력 이 또 가장 또 중요한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선거 관련이기 때문에 김민정 의원께 조금 더 여쭤보고 여선홍 부대변인께는 잠시 있다가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주목되는 곳은 인천 계양을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냐.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주입니까? 정청래 대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뭇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 대변인으로 교통 정리되고 있는 겁니까?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날 두 분이 만나고 나올 때 저도 그 송영길 대표 뵀거든요. 근데 예. 그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뭐 다 당에 출마 여부하고 지역까지를 다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전략 공간이 통해서 그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뭐 그 출마지가 딱 거기만 있는 건 아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여쭤본 것은 계양을을 이야기했고, 계양을을 맨발로 오르는 사진까지도 계양산을 맨발로 오르는 사진까지도 올렸던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국회에 입성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달라진 발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지어 이제 행사장에 안 간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오늘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 들었는데, 그럼 행사장 안 간다면 어떻게 선거운동 하십니까 했더니 그냥 주민들, 자기를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이 모인 장소에는 김남준 후보와 서로 같이 마주치는 그런 그림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마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겠는가, 본인이 옮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 정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사법개혁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잡자고 초과상관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선호 부대변인, 이 해석이 중대범죄수사청, 바로 중수청입니다. 검찰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공소청법의 정부안, 말하자면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꼭 의원들을 겨냥해서 나온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목소리가 꼭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지지자들, 민주당의 당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목소리,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실제 이제 본인이 예전에 야당 대표일 때와 또 국민 통합을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볼 때 이 검찰 개혁이 완전히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조금 바뀌고 수정하고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제도로 이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검찰 개혁을 조금 세게 주장하는 분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발언이다. 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여선호 부대변인 보시기에 콕 집으면 법사위 소속의 누구를 향한 경고라고 볼까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의원들은 아니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향해서 같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대통령의 SNS 올리신 것들을 보면은 다 대상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특정한 의원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이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 안에서 움직이려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약간은 좀 변경되고 수정돼야 된다.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덧붙이면 네. 이 흐름이 있어요. 이게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다 생략되고 또 SNS만 딱 얘기를 하니까 약간 오해 소지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정부 입법안이 처음에 그 당에 왔을 때 의총을 열어서 수기 과정도 거치고 또 내부 TF를 만들어서 당정대 간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로 2차 의총을 이제 열어서 거기서 당론을 정한 거예요. 예. 당론을 정하고 다만 단서로 그 정부에서 다시 이제 제2법안이 오면은 그 원내하고 그 법사위 간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할 수 있다. 요 단서만 다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2법안이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당대표도 어제 이제 그런 그 미세적인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겠다라고도 하고 계시고 지금 뭐 원내하고 정책위랑 법사위 등하고 지금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김소희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맞았네요. 김소희 의원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방금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 선거치를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 자, 김 의원님, 이 발언을 듣노라면 공천 신청을 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뭐 말씀 주셨던 액션들이 한 두세 차례 되면 우리 당도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공천 기간을 조금 연장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짧은 시간 안에 장동익 대표가 오세훈 시장과 만날까요? 만날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 이미 만났을지도 모르고요.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당 대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서 제가 해결하라는 당원들의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만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준호 대변인 말씀은? 주말에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당 대변인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말을 아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